네, 현장에 강진구 뉴탐사 기자, 윤민영 뉴스토마토 기자 자리해 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민영 기자 어제 조은서 특검 전 국민이 다 살펴봤는데 이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 독점 목적의 계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발표할 당시에 네. 굉장히 국가가 이제 위기 상태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특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보기는 힘들다. 정말 나라가 위기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대응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불리해진 상황을 그 본인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좀 뒤집어 보려 했다. 이런 시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뭐 규정하고 국회는 멈추고 뭐 이런 명분도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방식, 즉 비상계엄으로 이제 권력을 계속 행사하려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강진구 기자께서는 내란 특검 최종 수사 결과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뭐 내란 지휘부를 처벌하는 데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내란의 싹을 자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어둠 속에서 그 내란을 함께 그 기획했던 그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수사였다. 특히 이 내란 과정에서 그 검찰 그리고 그 이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하고의 공모 그 여부 부분들에 대해서 가까이는 접근했지만 뭔가 그 국민들이 그 바랬던 그런 결과들을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남는 수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윤민영 기자 특히 이번에 특검이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 이런 단어를 쓰면서요. 또 비상계엄의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특검이 비상계엄 그 논의를 2023년 10월 이전부터 준비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근데 윤석열 씨는 뭐 부정선거 이런 핑계를 댔었죠. 근데 그 선거 자체가 2024년에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정선거 핑계를 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뭐 예산도 뭐 삭감됐다 뭐 여러 핑계가 있었죠. 그런데 뭐 이미 그 전부터 군 인사들에 대한 그런 교체 논의도 있었고 그 계엄을 전제로 한 문건도 이미 남아 있는 상태고요. 메모라든지 휴대폰 메모라든지 그래서 계엄 이후에 어떻게 이제 국회를 좀 대체를 하고 운영을 하고 뭐 구성을 할지까지가 다 이제 진행이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동기는 시기적으로 이제 총선 결과와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선관위 점거와 부정선거 조작 시도 이번 수사에서 좀 어떤 의미를 갖는가요? 한마디로 그냥 계엄을 이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국회를 멈추려면 일단은 국회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 시작점이 일단은 부정선거로 이제 몰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무장 군인 투입하고 또 생뚱맞게 그 뭐 대북 그 작전 수행하던 정보사 요원까지 투입을 해서 그때 야구 방망이나 뭐 송곳이나 그쵸. 망치 이런 걸 동원을 했다고 하고 어제 좀 제가 충격이었던 게 고문기구까지 동원을 했다. 이걸 어디다가 쓰려고 했는지 어쨌든 뭐 특검 측 표현을 빌리자면은 고문기구는 사실대로 말하게 할 때 쓰이지 않고 아닌 걸 맞다. 요렇게 이제 쓰게 할 때 동원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허위 자백이라도 뭐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엄을 의도적으로 이제 조작해서 명분 만들기에 시도했다 이렇게 보습니다. 네. 네, 강진구 기자, 네. 조은서 특검 밝힌 내용 중에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네. 김건희가 계엄 선포 당일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 이런 말도 네. 나왔고요. 그러니까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해소가 좀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해당 내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김건희 씨가 그 계엄 실패에 그 분노를 했다는 게 아니고 네. 계엄 선포에 분노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계엄 선포 당일에 그랬죠. 예, 이거는 사실 어떻게 읽히자면 김건희 씨는 계엄 자체에 반대했다라고 하는 걸로도 읽힐 수가 있어요. 아, 맥락이 그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계엄을 실패한 것에 분노했다고 얘기한다면
그 윤석열의 무능 때문에 너 때문에 이제 그 권력을 내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분노를 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물론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이렇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V0와 V1의 관계. 김건희 씨가 항상 윤석열 뒤에서 이 국정을 농단해 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단일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가 계엄의 그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이 되고 특히 이 발언의 출처가 그 김건희 씨의 수행 보좌 관이었다고 보좌진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의 그 진위 여부는 조금 더 그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제가 음. 드릴 텐데 우선은 먼저 진행하신 다음에 추가 질문 제가 강진구 기자 드릴게요. 네. 윤희랭 기자 질문 드릴게요. 비상계엄이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었다라는 점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몰려 있었던 점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의 직접 관여는 부정하고 대신 사법 리스크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는 목적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판단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될까요? 네, 아까 강준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씨를 되게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이 이제 특검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포 후에 김건희 씨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내가 다 생각한 게 있는데 당신이 다 망쳐버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근데 이런 사실만으로는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그 수사 결과 이제 김건희 씨가 뭐 비상계엄을 함께 모의했거나 관여한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김건희 씨 계엄 전후에 그 의심스러울 만한 행적을 다 조사를 했고 그 선포 당일에도 김건희 씨가 성형외과를 갔대요. 그 성형외과 병원의 의사까지 불러와서 이제 그 샅샅이 조사를 했음에도 뭐 그런 행적을 있다 할 만한 거는 없었고요. 만약에 뭐 김건희 씨가 뭐 김용현 장관과 만났다, 노상원 씨와 만났다 이러면은 조금 그런 좀 결과가 달라졌을 수는 있으나 그런 정황도 없고 그래서 그 처음에 뭐 김건희 씨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뭐 남편이랑 뭐 사랑 한번 잘못했다가 뭐 나라 말아먹겠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본인이 정권을 독점을 하면 와이프의 사법 리스크까지 다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거지 이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 자체를 동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강진구 기자 아까 말했던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네. 이 발언한 거는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고 또 윤석열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계엄을 했다. 이거는 결국에는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계엄에 관여는 안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김건희 특검과 영향이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발언. 근데 이 김건희 씨의 그 계엄 사실 이 12.3 계엄은 물론 이제 권력 독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 있긴 했지만 결국은 계엄 직전에 그 김건희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그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김건희를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했던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의 설명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었던 걸로 보여요. 예, 실제로 애매모호한 네. 게 특검이 네. 김건희가 직접 계엄에 가담은 하진 않았지만 네. 만약에 계엄에 성공했다면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무마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긴 하거든요 특검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12.3 계엄에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포인트가 11월 달에 그 윤석열이 그 남미 이 순방에 나서거든요. 그 꽤 장기간 그 순방에 나섰는데 해외 순방할 때마다 항상 김건희 씨가 그 따라다녔는데 11월 달 남미 순방에는 김건희 씨가 안 갔어요. 예. 명품 쇼핑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명품 쇼핑 못해서 안 갔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미 계엄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10월 달에 그 노상원이 정보사령관들을 불러나가지고 준비 지시를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11월 달 그 중요한 시기에
김건희 씨가 그 윤석열을만 내보내고 본인이 있었던 것은 저는 김건희 씨가 실질적인 그 이 계엄의 사령부가 아니었나.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따르면 그 뭐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 선포 당일에 얘기한 게 김건희가 얘기한 게 내가 생각하고 네. 계획한 게 많았는데 네. 라고 하면서 이거 너 때문에 망쳤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김건희가 그렸다는 걸로 김건희가 추정이 가능할까요? 그렸는데 그 결국 계엄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네. 너무 멍청하게 실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계엄을 실패하게 만들었다. 뭐 예를 든다면 그 국회를 좀 사전에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질 못했다든지 아니면 뭐 군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뭐 조금 시기를 놓쳤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계엄의 그 세부적인 실행 계획까지는 그 윤석열을 믿고 맡겼는데 네. 결국은 그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 윤석열의 무능에 대해서 네. 질타하고 분노를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어제 그 관저 얘기도 좀 나왔는데요. 네. 특검은 윤석열 취임 직후에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옮기고 네. 또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긴 게 계엄 준비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네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게 대통령실이 군 지휘부랑 좀 밀접하게 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서 군과 대통령실이 밀착하게 되는 여건이 네. 조성됐다 이런 네. 거죠. 네. 근데 이제 대통령실 그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분분했는데 사실 이 계엄과 관련해서 보면 확실히 용산으로 그 이 대통령실 그 이전은 분명히 이 계엄까지를 염두에 두고 유사시에 대통령실이 곧 이제 군 작전을 지휘하는 그런 곳으로 그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장소를 처음부터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런데 이미 김건희 씨는 그 7시간 녹취록에서도 드러나긴 하지만 애당초 처음서부터 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사실 청와대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히 무속의 그렇죠. 영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 이전은 또 무속과 함께 그 용산 바로 옆에 또 그 통일교 서울 본부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통일교하고 또 유착이란 차원에서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는지 부분들은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게 그 네. 내란 외환, 그러니까 조은서 특검이 180일 동안 지금 조사를 한 게 아니겠습니까? 계엄의 네. 명분을 위해서 북한의 그런 도발까지, 무력 도발까지 유인을 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다. 이거를 네. 얘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우리 역사에서 그 가장 그 악랄한 역적을 우리 이완용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나라를 팔아먹은 정도를 넘어서 그 진짜 나라를 이 불바다로 그렇죠. 만들려고 했었던 정말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완용을 능가하는 가장 최악의 빌런인 윤석열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진짜 설마 했었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을 해서 사실 전쟁 위험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북한을 자극해서 그 조성이 된 천재 1호의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그 메모가 핸드폰에서도 네, 그렇죠.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과연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군인들이 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엄청난 그 이 계획을 이 꿈꿔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 특검 수사의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수사 결과가 앞으로 재판과 또 정치권에 어떤 쟁점을 남기느냐 두 분 모두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강 기자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이미 12.3 계엄은 그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 판단은 다 내려졌다라고 보여지는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 지금 이 조희대 그 사법부에서 12.3 계엄을 과연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 염려와 불안이 좀 있죠, 실제로.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3 계엄 과정에서 이 검찰의 그 개입, 특히 심우정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비화폰으로, 그리고 계엄이 시작됐던 10월 달에 이미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고, 네. 또 선관위의 그 검사들 2명을 계엄 당일날 그 투입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번에 검사 중에서 그 처벌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조희대 그 사법부가 계엄 당일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향후에 이제 이 계엄 사령부의 업무 분담까지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나마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지만 아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그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는 그냥 불기소에 처분을 해서 면죄부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검찰 부분은 그나마 경찰에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아예 사법부는 이렇게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걸 수사를 다시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숙제를 많이 남긴, 그리고 내란에 대해서 앞으로 또 이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이 국민적 판단이 내려진 12.3 계엄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부분들은 여전히 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윤민영 기자는요? 일단 헌법적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좀 따져보는 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다 보면 국민들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고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데 이 헌법적 헌법 법위의 법이죠. 그 책무를 얼마나 잘 이제 받아들이고 어기려고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무거운지를 한번 이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지영 내란특검부가 법부라기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의 구형량, 그냥 노상원 같은 경우 1심 선고가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징역 2년을 지금 선고받았는데, 그럼 윤석열의 구형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1월에 구속이 만료되냐, 전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사항인 것 같아요. 관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노상원에 대해서 이제 징역 2년 그 선고, 이거는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제 부분들은 빠져 있는 거죠. 이 네. 개인정보보호법 그 위반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징역 2년은 네, 만약에 이 내란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 뭐 징역 2년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징역 2년 양형 자체가 아직 내란을 제외한 걸 제외하면 사실 이렇게 결코 작지 않은 양형인데, 저는 그래서 현재 이 사법부가 내란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엄중하게 이걸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 노상원과 관련된 선고를 하면서 이번 12.3 계엄의 위헌 불법성은 인정을 했는데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까지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사법부가 이미 국민적 판단이 다 내려져 있는 내란죄 부분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판단을 좀 지나치게 좀 신중히 좀 유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걱정은 좀 되고요. 다만 노상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징역 2년 선고를 했다면 아마 윤석열이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뭐 최소한 저는 무기징역 이상의 선고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연 사법부가 최종 결정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엔 윤 기자 마지막 질문인데,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윤석열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1월에 구속이 만료될 것이냐. 지금 실제로 이제 구속 만기가 1월 18일입니다. 내라는. 외환으로 연장이 될지 안 될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외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으로 연결되지 이게 사실 일반 이적까지만 좀 인정이 되고 유치죄는 인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봤을 때 정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되게 무거운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이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뭐 작전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실제로 논의가 됐을 건데도 그 전혀 이제 처벌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는 좀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도 그렇지만 이분의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보면은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작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그래도 국민적 입장에서 조금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은서 특검 180일 결과가 나왔고요. 총살 당위도 싹쓸이를 한다. 계엄의 명분을 위해서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려고 했다. 매우 어메이징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추후 윤석열의 구형량과 구속 연장이 될지는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님, 뉴스토마토의 윤민영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